네,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률 분식 회계를 노리고 있는 최욱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최경영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네, 독일 공영방송 ARD 기자죠. 안톤 숄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률입니다. 네, 목소리도 많이 듣고 얼굴도 많이 뵙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그 김남근 변호사님 잘 알고 계시죠? 아, 예. 네. 예. 이거 나오신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사석에서 얘기를 들으셨다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이 네.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오늘 좀 김남근 변호사님의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최욱 씨는 근데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네. 쓰셨어요. 예. 전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뭔가 큰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분노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왜냐?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회계사님이 조목조목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살짝 드러났는데요.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는 곧바로 정지가 됐고요.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돼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언론은 이 사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분식회계?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모를 이상한 언어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적자로 주식시장 상장 요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우리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 2015년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회계장부의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시장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삼성바이오가 큰 이익을 본 겁니다. 실제로 생긴 돈은 없는데 계산법을 바꿔서 회계 장부상으로만 이득을 본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계산법을 바꾼 건 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분식회계? 회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에피스, 로직스, 제일모직 다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룹에서 핵심 회사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덩치가 큰 물산과 합병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누르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우여곡절 끝에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삼성물산 주식 1주와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제일모직의 유리한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에 풀어야 합니다. 이런 의혹들에서 삼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임직원들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말 힘들어서 공들여서 일군 회사를 분식회계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재벌 총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먼저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최욱 씨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먼저 한자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분식, 이렇게 분칠을 해서 꾸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본다라면 장부, 숫자를 분칠을 해서 꾸민다. 실제보다 과장해서 뭐 적자를 흑자로 이런 행위를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고요. 최근에 박상인 교수님의 지적을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와 같은 분식행위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어떤 반체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야 된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엔론 사태가 닥쳤을 때 상당히 엄혹한 처벌을 하였거든요. 불과 이제 분식 규모가 이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분의 1 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 1.7조 정도의 분식이었었는데 CEO에게 24년 4개월의 형벌을 내렸고 이제 그것을 감사했던 외부의 기업인 아더 앤더슨은 이렇게 파산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식이라는 말이 약간 좀 단어 자체가 분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화장이 칠해진 것 같은데 이게 분식이라고 하면 코스메틱, 뭐 어카운팅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회계업계에서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재무공학 또는 뭐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 창조 경제가 아니고 창조 회계.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 어떤 단계, 어떤 회계,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취급을 하고 단어도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 어카운팅 프로드, 회계 사기.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언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분식회계가 굉장히 부정적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한자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자성어처럼 뭔가 있어 보여요.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융사기. 네, 회계 사기. 회계 사기. 최경영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회계 분식이라기보다는 회계 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정확한 의미가 사기한 같은 단어 들어보면 바로 무슨 범죄 같은 느낌 좀 나오잖아요. 다른 단어는 분식 오히려는 뭐 식당 일에서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연도별로 처음에 네. 어떻게 합작을 했고 거기서 에피스가 어떻게 나왔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 회사를 만듭니다. 어디와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 이런 게 많이 딸리게 되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소재하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합작을 하게 되고요. 절대적인 지분을 갖게 되니까 종속회사로 이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종속회사라 하면 어떤 절대적인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계속 이른바 이렇게 그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지배 구조를 변경시켜 보자라는 2015년도에 이제 아무런 이제 금감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아무런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거 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가 아니라 우리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다. 우리 애한테 지배력 절대 없어. 생각해보니까 지배력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지배력 변동을 이유로 회계 변경을 하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배력 변경을 이유로 4조 5천억의 이익을 계산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완전 자본 잠식에서 빠져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1조 9천억 정도 이익을 계산한 흑자 회사로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아까부터 그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거기에서 탁탁 걸리거든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약속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행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부피가 커져 있으니까 자본을 잠식당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부채로 인식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삼성물산하고 네.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네. 제일모직 지분을 좀 갖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 볼륨을 좀 키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가치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볼륨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2015년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 제일모직이 있고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이에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면 네. 이재용 회장이 원래 타겟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쪽의 주식과 이쪽의 주식을 바꿀 때 이쪽의 주식을 삼성 제일모직의 주식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손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가를 가치를 최대한 키워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면 훨씬 나중에 사후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내부 서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핵심은 이제 말 그대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예전에는 보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바꾼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꾼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여러 가지 상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꿨을 때 생길 이득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그렇죠.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결과로 보면 삼성의 지배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바이오로직스에 뭐 키우거나 제일모직의 뭔가를 높이거나 이러는 데에는 주주주주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전환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과실인지 의도적인지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의도적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자료상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부 보고서가 딱 제출이 되는데 보니까 설계를 하고 있더라. 네. 뭔가 결론을 맞춰놓고 앞에 것들을 자꾸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 과실이 아니라 단지 뭐 이것저것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득을 목적으로 분명히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종속회사로 있다가 관계회사로 바꿨는데 네. 요게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라면 예. 요게 이제 분식 회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 예를 들어 뭐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고 네. 뭐 어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바꾸는 것을 네. 분식 회계라고는 하지 않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가 예. 어떤 내부 문건으로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 분식 회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까?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면 상장이라는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군요. 네, 예. 네. 상장은 이제 스스로 포기합니다. 바이오에피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이유도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바꾼 것. 예. 그리고 바꾸고 나서 공정가, 그러니까 뭐 시장 가격의 평가가 너무 네. 부풀려졌다는 것. 예. 크게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까? 두 가지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공시누락. 근데 이제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쉽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존에 열렸던 증선위에서 고의 공시누락이다 해서 판단을 했고요.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금감원 그리고 증선위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바이오에피스가 정말 5조 2천에 달하는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오에피스는 당시까지 2012, 13, 14, 15 계속 적자였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회사는 향후 10년간 의미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 스스로. 만약에 그 내부 문건이 안 나왔다면, 네. 입수가 안 됐다면 이게 결정이 달라졌을까요?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부 문건이 중요한 게 실제로 내부 문건을 저도 다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보면 이제 결과를 짜맞춰가지고 역산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의 기본적인 가치를 대략 6.6조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 게 해결이 돼라고 놓고
그런데 여기에 지분율 문제 있고 뭐 지분 할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또 어떡하지? 그러면 이걸 또 올려줘야겠네 하면서 쭉쭉쭉쭉쭉 엿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속회사로 못 내두고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뭔가 가치를 뻥튀기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라는 판단에 이르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 파악은 되셨죠, 기록 씨? 얼추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꼬불꼬불. 이 부분을 여기서 막 엄청나게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증거 싸움들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판단은 요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기사도 냈고요. 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언론의 보도 경향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한 기사를 세 가지로 썼습니다.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중동과 경제신문들, 상업신문사들이다. 대형 상업신문사들이 보통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침묵했고 가해자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를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씩 그러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이게 11월 7일에 박용진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파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프린트해서 한 70부를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줬고 70부가 그날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보도를 보면 안 나왔어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 경제신문들이 제대로 보도를 거의 안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상파 3사는 다 보도를 했고 JTBC는 11월 8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보도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쫙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뉴스 가치가 얼마나 높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스모킹 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가 정말로 고의로 뭔가 회계 분식,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관련된 문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의 문제와 사실 연결되는 고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이 두 가지의 그 뉴스 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됐어야 되는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다 다뤘어요. 물론 이 두 번째 문제, 예를 들면 삼성그룹까지 연계된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를 이제 제시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건 충분히 인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 중에서도 보면 주로는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제 이런 쪽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가 됐고 조중동은 싹 이제 숨겨져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면 삼성 얘기는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11월 8일 보도를 보면 최고가 최고를 만났다. 그러면 삼성과 MS IT 협력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요. 동아의 같은 날짜 보도를 보면 4차 산업혁명 동맹 맺은 이재용과 나델라라고 하는 식의 또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에 관련된 이 동향 보도는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왜 삼성에 대해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보도는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짐작상. 왜냐하면 아직까지 증선이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부 문건을 가지고 증선이가 그런 결정을 할까를 일단 버티고 봐야 된다. 그 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면 왜 부추기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삼성과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식의 신문사들 같은 경우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증선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 면에서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시는 의도적 침묵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스토리도 좀 읽어보니까 그래서 되게 완전히 그냥 삼성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뭐 이 범죄인지 아닌지 뭐 지금까지는 100% 확실히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다만 그냥 계속 그 어느 정도 우리는 그 바이오 산업들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산업 우리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한다면 어떻게 뭐 그냥 그래서 이런 스토리 좀 읽어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세 가지 얘기하신 게 다 시기적으로 또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는 침묵, 그다음에 중기는 이제 방어, 그 삼성 측에서 뭔가를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끝까지 예를 들면 최종 보스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단계로 시기적으로 일단 넘어가거든요. 초기에는 침묵을 위주로 가는 것들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초기 그 보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짚으면
그때 폴더블 폰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그럼 외국 언론은 어느 정도로 취급을 했냐? 우리나라는 주요 신문들이 다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폴더블 폰의 UI 정도 공개하는 별것 아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벤트였고, 전문 IT 기자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외국은 그러면 어디에서 취급을 했냐라고 하면 PC월드, 제티넷 이런 데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 정도 기사만 나오고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성 폴더블 폰의 UI가 공개됐다는 걸. 근데 우리나라는 메이저 신문사들이 다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기사 가치가 11월 7일 내부 문건에 관해서는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7일, 8일 폴더블 폰이랄지 뭐 최고가 최고를 만났다랄지 뭐 이런 보도, 가십성 보도는 굉장히 또 확대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을 하면 뭐 얘기한 걸 가지고 뭐라 그래야지 얘기 안 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이제 변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치학 용어에서 비결정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의 일종이라는 거거든요. 언론학에서는 비보도의 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도하지 않는 것도 보도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럼 삼성과 연관된 것들에 이거는 보도하는데 이건 보도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고개가 딴 데를 일부러 돌리고 있는 거죠. 왜 돌릴까? 일단 현실로 부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론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 여러 언론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현실로 올라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증선이 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실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야지 압박이 안 생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 특히 뭐 상업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제지들, 삼성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박용진 의원실에 제가 간 게 11월 13일이에요. 11월 14일에 증선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저희 회사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윗선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문건을 찾고 보도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실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전 내내 제가 그 의원실에 있으면서 그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오후에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두 회사입니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중요한 거는 내부 문건과 관련된 보도는 나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영탐을 하러 온 건지. 최경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 중앙과의 어떤 삼성과의 특수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준희 교수님도 판단하십니까? 이걸 특수관계를 무슨 특수관계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할 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른바 혼맥.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광고 같은 이런 식의 문제, 경제적인 연관관계, 아니면 이념적 연관관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특수관계의 혼맥 측면 같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재벌가와의 관계성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사주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재벌 총수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유난히 이런 계열의 신문들이 사실은 보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는 그런 식의 논조를 취하고 뭐 더 얘기가 나중에 되겠지만 경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이념적인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견결한 동맹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동아일보는 삼성과 사돈 관계고, 그렇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혼석현 회장이 이재용 씨의 외삼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관계죠.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언론사들이 뭐 이런 언론사들이 침묵할 것이다 대충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 공개 현장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4의 뭐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헌재가 아니라 언론이라고 보는데 이 네 개의 그 견제와 균형의 기관들이 다 삼성 혹은 재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같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네.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용기를 기자들한테 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용기를 내달라. 기사 쓰는데 무슨 용기를 내면서까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11월 7일에 저 문건을 공개하고 나서 지상파 3사, 그러니까 광고와 별 큰 상관이 없는, 사실은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지상파 3사도. 하지만 다른 신문사나 제가 상업신문사라고 계속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진짜 요새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광고와 기사를 가지고 혼동하고 장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삼성이 최대 광고주잖아요. 그리고 계열사가 많죠.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가지는 광고업계의 영향력을 10% 20%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언론사, 특히 신문사들과 같은 경우. 그래서 용기를 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광고주인 삼성에 지배되고 있다. 그래도 되게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 언론제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독재주의 있는 나라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원래 그런 나라에서는 좀 사실 그대로 쓰면 뭐 감옥 가야 될지 뭐 고문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 뭐 되게 자연스러운 나라 여기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한지 해외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보다 그냥 삼성이 나라야. 뭐 약간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정치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보다 오히려는 여기 국민의 나라 아니고 이거 삼성의 나라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특수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혼맥이라는 대단히 특수한 관계가 일단 작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 관계, 그다음에 이념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제적 관계가 이제 광고로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그 광고 홍보비는요. 미디어 업계를 먹여 살리는 돈이에요. 현실적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광고 홍보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한 해 비즈니스를 결정을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쓰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 부분. 한겨레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도 상당히 경영적으로 흔들흔들하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슈hol츠 씨 얘기처럼 정말 그렇게까지 광고 문제까지 정말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저는 여기에 왜 흔히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게 포획된 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당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상해서 내가 나쁜 놈이라서 이런 한낱 광고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비겁한 짓을 하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자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념을 그쪽에 맞추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온당하고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라고 가요. 그러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살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건 사실이고 삼성과 우리나라 경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삼성에 많은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자들에게 침투돼 있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광고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상당한 충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 왜 장충기 문자 사건하고 최욱 씨가 연기해줬던 것처럼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거 뭐 독일과 비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뭐 폴크스와겐 그 배기가스 조작이 있잖아요. 폴크스와겐도 독일에서 그만큼 큰 업체잖아요. 제일 중요한 업체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스캔들 때문에 엄청 독일에서 욕먹었어요. TV에서도 신문에서 좀 확인해 보니까 좀 폴크스와겐 한번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나 봐요. 뭐 이런 스토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는 정부는 왜 폴크스와겐 이렇게 보호하는가, 벌금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사람들 정말 감옥으로 보내겠냐, 뭐 오히려는 완전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180%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업하고 기업주를 구분을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도 기자들도 기업과 기업주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세금을 내고 삼성이라는 이 엄청난 수백조 원의 그룹을 승계를 했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조 원을 내야 그런 그룹을 승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언론에 확인된 건 한 16억.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증여세 내고 엄청난 그룹을 지금 승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과 삼성이 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재용 승계 안 돼도 삼성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깨끗하고 경영구조가 깨끗하면 오히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요. 감옥 들어간 후도 오히려는 주식 올라가잖아요. 그게 선진 금융시장이고 선진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자꾸 기자들이 이재용이나 이건희가 경영권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 삼성이 망할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근데 거기서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시각으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보도 유형으로 최경 기자가 짚어준 내용이 가해자를 뒤바꾼다는 것이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해자를 뒤바꾼다는 거는 이게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투자자가 난리다, 지금. 22조 원이 피가 마른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거래정지 돼가지고. 이 소액 투자자들 살려놔야지. 주식시장 전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분식회계를 한 주체가 누굽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근데 범죄 혐의를 밝혀놨더니 그 범죄 혐의를 밝힌 사람에게 너희들 왜 밝혔어? 그렇죠. 이러면 소액 투자자가 이게 울잖아. 소액 투자자를 핑계를 대면서 이정 회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고 22조 원이 피가 마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진단하는 의사한테 너 때문에 암이 생겼어.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런 식이죠. 이렇게 얘기한 식이라는 거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암으로 진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네가 나를 암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가해자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대신해 준다. 그럼 일단 언론이 삼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대신해 준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삼성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다라는 식으로 확장해 준다. 저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11월 15일 조선 사설에서 증시 불안이나 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뭐 제목 자체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감정의 논리적 연관고리가 보여요. 결론이 180도로 바뀌었다. 정권 바뀌고 나서. 흔한 정권 책임론이죠. 그러니까 진단이 이상하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금융당국의 과거 발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소액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투자는 누가 상장시켜줬다고 투자하나요? 상장 이후에 그 사람이 기업 가치를 보고 자기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소액이건 다액이건 간에. 그렇죠? 투자자는 자기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장을 시켜줘 놓고 그거를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을 끌어붙이는 사실 8만이라는 투자자들을 끌어붙여서 불만을 키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세계로 늘어나죠. 우리나라가 후진적 증시라는 낙인을 찍히게 됐다. 제가 볼 때는 회계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게 선진적 경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지 후진적 증시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 코스프레를 언론이 대신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로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들이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스토리도 저는 중앙일보에서 많이 봤거든요. 15일 날도 나왔던 스토리고 뭐 거기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행동 뭐 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얼마나 힘들고 뭐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래서 이거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태도도 있고 뭐 여기 가해자 역할을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성 우리나라가 하나이니까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막 범죄해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해서 중요하니까. 만약에 삼성 지금 얼마나 실수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근데 삼성 핵심에서 뭐가 잘못된 뭐가 있으면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게시판을 가보면 포털에 2017년에 이미 상장 폐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거래 정지가 되면 어떡하지?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하지?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게 1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거는 사실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소액 투자자가 무슨 패닉에 빠집니까? 그리고 8만 명의 소액 투자자가 패닉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할 때는 이런 보도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이 10만 명이었습니다. 투자자가. 10만 명. 그때 거래 정지가 됐을 때. 근데 10만 명이 그때 패닉에 빠진다는 기사가 전혀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은 또 걱정을 전혀 안 해줬거든요. 그런 기사 자체를 내질 않으면서 8만 명은 되게 케어를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제 짐작입니다만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충분한 판단, 투자에 대한 판단
네, 합리성에 대한 판단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안 빠졌겠죠. 왜 안 빠졌을까? 이 투자자들은 정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과 신약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가지고 남아 있었을까? 제 짐작입니다만 삼성과 붙어 있으니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뭔가 삼성의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쥐고 있는 게 그래도 이익이야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게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리를 끊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 가치를 뭐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나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증선위에서 내린 결정이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냥 한국에서 아직 국민들 삼성 too big to fail. 절대 뭐 잘못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용 감옥 들어갔을 때도 사실 외신 기자들 이번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5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싹 6개월도 안 되고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역시 그냥 삼성이니까 절대 그 삼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투자자도 그 얼마나 어떤 위험성이 있어도 그냥 삼성 그냥 믿고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11월 16일 분식회계 논란 속 바이오 미래 싹까지 자르면 안 된다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바이오는 특성상 초기에 큰 리스크를 안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모험 산업이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각종 옵션 계약 같은 다양한 투자 기법이 동원되는 이유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경직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초기 모험 산업의 싹을 자르는 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IMF 이후에 분식과 관련된 사건, 크나큰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대우그룹 사태, SK글로벌 분식,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다시 대우조선해양 이런 분식 사건이 터졌는데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제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은 그때 당시 사건마다마다 회계 분식을 옹호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일말에 뭐 동정심을 표한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전의 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입니다. 저는 이게 황당한 게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사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간 이상은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쉽게 뭐 싹을 자른다, 어떤 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그만큼 자신들이 뭐 하다못해 공부라도 했는지 좀 의문은 듭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도 아는 거고 뭐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밀리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상황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거고 온갖 장치들을 지금 동원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모험 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다. 이거 자주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데 모험 산업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전 되게 웃을 뿐더러요. 우리 분식회계 문제를 세계사적으로 만들어낸 게 2001년에 엔론 사태 아까도 말씀했던 거잖아요. 엔론 사태도 정확히 이런 식의 모험 산업이었어요. 그렇죠. 금융기법 만들고 안에 분칠하고 치장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죽어버릴 것들을 그냥 마치 괜찮은 것처럼 살려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거에 미국조차도 놀란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존의 산업적인 합리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수많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과 유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놔두는 게 이들의 싹을 자르는 일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의 어떤 규격을 잡아주고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틀을 잡아주는 게 사실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조장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엔론 그 스캔들은 그 정말 중요하고 미국 역사에서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규칙도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기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SK 뭐 그 글로벌하고 뭐 그리고 대우 뭐 이런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약간 항상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들도 뭐 그냥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 수십 년 동안 감옥 갈 만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 바로 그 경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이상 못 믿으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 위해서 그냥 삼성 그 주식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거 그 폴크스와겐 문제 때문에 많이 느꼈어요. 폴크스와겐 그냥 주식 있는 사람한테만 힘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런 차만 있는 사람 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 독일 기술 믿을 수 없다. 아니면 그 전에는 독일 사람들 뭐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아니면 독일 사람 항상 똑바로 한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말하면 뭐, 전 독일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어. 에이, 설마. 그냥 폭스바겐도 다 거짓말했잖아요. 뭐, 그래서 정말 그 나라 자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아일보의 11월 16일자에 회계 전문가들 증선위의 결정은 국제 기준 쓰지 말라는 것.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최준경 공인회계사 회장은 기업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수학적 공식에 문제가 없고 다른 바이오 회사도 비슷하게 처리됐다면 삼성바이오가 회계 기준을 지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대형 회계법인 고위 임원도 복수의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분식 회계로 최종 결론 나면 더 이상 IFRS를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도에 나오는 일부 회계 전문가, 대형 회계법인 고위 임원, 또 다른 기사들 보면은 모 대학 교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왜 이분들은 실명을 밝히지 못할까? 네, 이런 고민이 들어요. 뭐 적절한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쌍용차 회계 분식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도 교수들이 계속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대법에서도 그리고 파기완성된 고법에서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수들이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지. 지금 이 상황은 똑같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좀 이름 내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그와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건국대 신영걸 교수께서 매일경제에서 한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그런데 이제 김경락 기자께서 이제 한겨레에서 곧바로 이제 폭로하였죠. 이분도 이제 삼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것을. 네. 좀 이런 모호한 의견, 이건 저는 증선위의 결정은 국제회계 기준을 쓰지 말라는 것. 이게 과연 회계 전문가가 할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과감한 말이죠. 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IFRS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 회계에 어떤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엄연히 큰 차이인데 그럼요.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네, 맞습니다. 거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FRS의 기준은 그 정도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으로 가는 게 국제적인 트렌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식회계를 할 수 있다. 또는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버린 것과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유럽에서도 그 IFRS 스탠다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2002년부터 사실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큰 업체들 어느 정도 사용해야 돼요. 그냥 적어도 그 이런 스탠다드는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는데 먼저는 법하고 맞는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국민한테는 좋은 결과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여기 바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쓰는 게 위험한 이유가요. 만약에 전문가들이라면 해석 여지가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정도의 반대 의견은 가능해요. 하지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할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한다면. 근데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저는 그 의도성이 더 의심스러운데 제목을 쓴 이유는 되게 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대다가 이유를 또 하나 갖다 댄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야. 얼마나 후진적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IFRS라고 하는 게 잘 얘기해 주셨지만 명확한 뭐 법적 기준이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가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라고 하는 건 언제나 계속해서 기준들이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인 겁니다. 트렌드를 설정해서 기준을 설정하면 해석을 해야 돼요. 기업들이 해석하고 해석한 결과에 바탕을 둬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용의 결과가 현실하고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얘는 되게 기업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건강한 것으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국의 판단들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분명히 현실하고 공떨어지게 해석한 거야.
또는 이거는 현실에 맞게 해석한 거야. 이런 식의 판단들이 자꾸 쌓여야 되는 거죠. 마치 되게 단단한 기준이 있어서 그걸 쓰지 말라고 지금 어깃장을 놓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언론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가면은 보도 자료들 많이 내놓는데 반박 자료도 내놓고 사실상 같은 논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 자료 7월 12일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IFRS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요. 11월 14일자 보도 자료에서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부터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회계 쪽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걸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뭐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보도 자료 받아 쓰는 언론들이 보여요. 파이낸셜 뉴스가 11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사안에 금감원 1차 감리와 재감리 입장 달라라면서 문제 제기했다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이 증선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건 진짜로 빙의가 되지 않고선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거 가치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삼성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 내용이 더 웃긴 게요. 그리고선 Q&A를 정리한 내용들을 쭉 다 싣습니다. 이거는 진짜 복붙이에요, 복붙. 아니, 어떻게 한 가지 경제신문의 기사가 이들이 제시한 것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의 검토는 하나도 없이 그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일을 하냐는 거죠. Q&A를 그대로 홈페이지는 그대로 갖다 붙여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검토하는 기사도 아니고 홈페이지 노릇을 해주는 기사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얘네만이 아니라 아까 GD넷 같은데 이런 데들이 이제 대부분 약간 삼성에 되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보도하는 데인데 거기도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Q&A 싫고요. 그다음에 조목조목 반박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조목조목이라는 표현을 누가 가르쳐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식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이런 방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욱 씨 이제 분노 게이지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네. 잘못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이 방송 말미에는 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삼성바이오 사태 세 번째 나쁜 보도 유형으로는 제목을 이재용을 지운 보도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보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네. 예, 증선이 발표 이후에도 이재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들이 이재용 승계 작업과 연관이 있다 이런 뉘앙스나 이런 문장을 거의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는 지상파 방송 3사 그리고 JTBC 정도만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고 한겨레 정도 하고요. 이 다른 신문사들은 여기에 관해서 아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재용이 거의 뭐 신성 불가침의 고유 명사입니다. 이재용이라는 말.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말을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사실 이 사안의 핵심 키워드는 삼성보다는 이재용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별을 해야죠. 네. 예. 아쉽네요. 이름을 피해 쓰는 것,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절대. 그러니까 이 문건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합병의 적정성을 위해, 합병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일련의 분식회계 과정을 합병, 나아가서는 이재용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저 문건의 시점이 2015년 6월이었잖아요. 6월부터 한 11월까지인데 2015년을 좀 복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15년 6월 29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에 의해서 야,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한다는데 그거 좀 챙겨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다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9일에 그랬죠. 7월 7일에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어요. 만나서 플랜 B가 없다. 우리는 그대로 합병한다. 1대 0.35. 그래서 삼성물산, 세주, 제일모직, 한주 이렇게 간다. 7월 10일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투자위에서 서둘러서 의결해버려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이런 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일 날에
합병을 해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 2016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장을 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 전후의 과정을 보면 정치, 그다음에 이 삼성 내부의 삼성물산, 이 내부 문서에 삼성물산의 TF팀이 나오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경팀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용,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게 다 나오는 구조인 거죠. 이 사안에서 이 201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 함께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승계 작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이 돼야 되는 분명한 사안인데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보도들. 조선일보는 삼성바이오 22조 주식거래 정지, 중앙일보는 삼바 주식거래 정지, 피마르는 22조 이런 헤드라인만 실었고요. 한국경제는 2년 만에 뒤집힌 결정. 한겨레가 이제 삼바 고위분식회계, 이재용 승계 정당성 타격. 이렇게 한두 군데 정도 거의 한겨레만 실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언론 보도도 좀 짚어주시죠. 뭐 서울경제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 이런 게 이제 아주 의도성이 명확히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삼성에 반박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투자자의 어떤 위험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왜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들이 빠져 있을까? 왜 비워뒀을까? 요즘 세대로 표현은 이제 볼드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기에 정말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금기시 돼 있는 거죠. 왜 그거를 부상시키고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니까. 실제로 저는 무의식의 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이것이 언급되는 순간 왜? 당연히 그룹 경영 승계 문제가 걸릴 뿐더러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2심 판결 나와서 겨우겨우 빼냈는데 혹시라도 대법원에 이 문제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삼성 내부는 굉장히 정말 분주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하고 입길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이 자꾸 연상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언론학에서는 이제 이걸 점화 효과라 그래요. 뭔가를 탁 하고 던지면 쫙쫙 연결돼가지고 뭔가 연상되는 그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이름을 거는 순간 바로 그런 경영승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 판결의 문제까지 슉 연결이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불리해질 것을 당연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그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관련 굿뉴스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반드시 같이 갑니까? 아까 그도 막 기사에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건데 흔히 말하는 동향 보도. 동향 보도는 말 그대로 팬클럽 보도예요. 그분을 쫓아가면서 하는 보도에는 당연히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삼성과 대단히 이재용. 긍정적인 방식. 사실 그 언론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니면 연결 못하는 파트가 바로 좀 설명해 줘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삼성 CNT하고 그리고 그 제일모직하고 이런 그 합병하고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사람들 처음부터는 아마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바로 언론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연결됐다고 그래서 이런 그림 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는 반대쪽으로 간다면 정말 이거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좀 위험하고. 오늘 뭐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 삼성 승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 오랫동안 들은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승계된 거예요? 끝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의 완결됐다고 봐야죠. 완결됐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지금 17%를 갖게 됐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증여세 한 16억 원 내놓고 전체 회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유고시에는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된다. 그 마법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96년 전환사채부터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이 많이 일이 들었어. 시작되는데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의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린 사건이잖아요. 근데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삼성의 계열사의 가치를 축소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비상장 회사였지만 거래를 한 8만 원 정도는 거래가 됐었던 주식인데 장부 가격 그대로 해서 한 7,700원에 8만 원짜리를 7,700원에 이재용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에게 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학 교수들이 야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야? 이게 너희들 배임이야. 너무 적은 돈으로 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냐? 그러니까
에버랜드의 경영진이 배임을 한 거고 이 배임을 시킨 사람이 결국 이건희 회장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간 거죠. 1심에서는 이게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다가 2009년까지 갑니다. 1996년 사건이 2009년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이게 특검까지 갔었던 사안이거든요. 조준웅 특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둘 다 삼성도 조준웅 특검도 재항고를 포기를 해버려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이상하게 2010년에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중국 삼성전자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욕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이름을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으로 바꿔. 에버랜드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 에버랜드 하면 전환사채, 전환사채 하면 이재용 승계, 편법. 이름 세탁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또 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과정이죠.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여서 제일모직을 삼성물산이랑 합병시킨 다음에 삼성물산 딱 하나만 남기고 삼성물산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재용 당신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진짜 너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빠한테 받은 몇십억으로 한 60억 받았어요. 60억 받았죠. 그 아빠한테 받은 거죠? 아빠한테 받았어요. 네, 아빠한테 받은 60억. 그거는 이제 세금을 좀 냈고. 한 16억 냈어요. 16억 낸 걸로 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경영권을 날름 갖게 된. 속상하네요. 승계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이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거는 필요한 일인가요? 다 그렇죠. 끝났다면? 네. 이제 마무리가 돼서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승계 작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고 2015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이재용 씨가 됐으니까 거의 다 끝났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피날레 작업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발.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데요. 지금 이재용 사실 유예 중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거 판결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인 실수가 했다. 그럼 다시 감옥 가야 되나요? 그럴 수가 있죠. 이재용 뇌물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재용 뇌물 사건에서 경영권 승계 언급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정황 증거는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뇌물을 그러니까 6월 29일에 수석 비서관회의가 있었고 7월 7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뇌물 아니야? 그래서 뇌물 사건에 유죄가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만약에 줬다면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2심에서는 그 정영식 판사가 그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현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결을 내렸던 건데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20년 동안 언론은 많이 언급은 된 것 같은데 제 역할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의 한 20-30년의 기간 동안 특히 97년 이후에 한국의 독특한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큰 대규모의 기업이 그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들 사이에 구속 상태, 상호 구속 상태가 되는. 얘가 흔들리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의 문제잖아요. 기업이 기업을 가지고 기업이 기업을 가지고 기업이 기업을 가지고 그럼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지분을 얻거나 투자할 때 왜 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노하우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직접 경영에 관여하진 않지만 얘네가 앞으로 성장 전망이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자본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기업이 기업을 가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오로지 한 가지 이유예요. 경영권을 방어해주기 위한 겁니다. 즉 그래야지 얘가 먹고 얘가 먹고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셨던 에버랜드나 삼성생명이나 뭐 제일모직이나 이런 식의 매개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회사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또 뭐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삼성그룹에 행사하는 100%의 역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분은 그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들까지 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 운영의 결과가 그나마라도 경영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왜 우리 배트맨 같은 경우 보면 알지만 대주주가 굳이 경영에 참여 안 하는 거 많잖아요. 이게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귀찮거든요. 자기가 자본 투자한 것 이상으로 돈만 잘 벌어주면 내가 경영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잘하는 애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근데 경영에 참여하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경영에 참여해야지 비자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사채도 채울 수 있고 또 경영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그 기업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과 연결시켜버린 그런 아주 이제 잘못된 미스매치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언론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조차도 이제는 헷갈려요. 전 옛날엔 알고 있었지만 일종의 충정심에 그래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는 특수성상 약간은 좀 시간을 두고 보면서 뭔가 합리화되길 기다리면서 했다라고 전 나름대로 좋게 본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인식조차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 언론의 핵심적인 잘못은 바로 단순한 감시자나 이런 식의 역할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기업과 건전한 시장에 대한 그 의식들을 세웠어야 될 언론들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분식회계만 놓고 봤을 때 주범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최소한 언론은 종범 정도는 된다고 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습니까? 네. 언론이 만약에 제 역할을 했다면 승계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않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이 뭐 100%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이 센 나라예요. 그리고 정치권이라는데 여론에 그렇게까지 막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치나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결국은 판사까지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의식의 수준이나 사회적인 여론의 상태가 그 정도가 됐었다고 한다면 쉽게 허용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무리해서 결국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무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 아까 얘기했지만 비보도하거나 침묵하거나 심지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삼성바이오 사태 관련돼서 언론의 나쁜 보도 3가지 유형. 의도적으로 침묵한다, 가해자를 뒤바꾼다, 이재용을 지운다 이런 소제목으로 좀 분류해서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의외는 제가 궁금한 거는 회계법인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보도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계법인 잘못도 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그 증선이 결정문에도 따르면 저도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이번에 내려진 결정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년간 감사하지 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다른 회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불과 과징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 사태에 관여한 KPMG 삼정회계법인을 기억했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20년 전에 대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회계법인이 이제 산동회계법인인데 그 회계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엔론 사태의 경우에는 아더 앤더슨이라는 세계 굴지의 회계법인이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우 사태로 말미암은 당시 산동회계법인이 이제 영업 정지를 맞았는데 마치 뭐 이런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룸사롱이 이름 바꿔서 새로 영업하듯이 그렇게 영업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KPMG 삼정회계법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자면 삼바가 주범이라면 언론이 종범이라면 회계법인은 공범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의 이해한 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아까 이제 병원 비유를 썼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체온을 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증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회계 수치라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충분히 건강하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건강한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수치들을 모아서 이렇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체온계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온계를 읽어주는 의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지금 개입되어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인 바로 회계법인이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그렇죠? 이거를 체온계를 잘못 읽어줬고 심지어는 원하는 대로만 읽어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여기서 생긴 수많은 손해들을 방관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실제로 전문가의 모든 윤리성이 그렇듯이 이것이 고의성이 있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고 그 손해를 막심하게 끼쳤다면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직업을 지키고 자신의 어떤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벌을 내리는 방식, 그다음에 잘 지적했지만 언론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이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서 고의적 분식 회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문제는. 앞서 이제 증선 결정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요.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졌고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법조문상으로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1년 이상 늘어질 것 같고요. 이 문건에서도 계속 그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와 같은 분식이 드러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이 드러날 경우 그 영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은 곧바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그리고 감리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게 된 이상은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이재용 판결 3심 대법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이재용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되게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름만 공유하지. 그렇죠. 뭐 옷을 만드는 회사거나 아파트 짓는 회사거나 수입하는 회사거나 전자회사거나 바이오 회사인데 기업상의 공통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있는 건데 얘네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나머지 기업들을 우리가 걱정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얘기했던 거 이정재는 그 감옥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다시 빨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다시 그냥 도망가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상장 폐지될까 봐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사실 공정하게 제대로 했더라면 이 상장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 이게 오늘 저희가 좀 안 다뤄진 것 같아가지고 끝으로 꼭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는 자기 책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면 그러면 왜 뭐 어떤 투자는 자기 원칙인데 다른 뭐 기업이 망했을 때 그러면 그 기업에 관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 기업주들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설득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는 주주가 이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마지막에 회사가 망했을 때 부채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부채를 갚아줄 은행들한테는 다 부채를 갚아줘요. 네. 그리고 주주한테는 돈을 돌려줍니까? 아니에요. 네. 최종 책임은 망한 그 투자자는 그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했는데 책임져. 상장 폐지 어쩔 수 없어. 이게 원칙인 거죠. 왜 우리가 이걸 걱정을 해줘야 그래도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네.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죠.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한테 소송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정부 금융당국이 잘못해서 이거 뭐 우리 소액 투자자가 뭐 실패를 했다. 네. 아니면 이거를 뭐 국민들한테 이거 우리 돈 물어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상장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충분히 보고 이 회사가 실제로 현재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대출을 해줘도 될 정도의 회사인지를 투자자나 대출자가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만드는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네.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계속 쥐고 있는 게 이건 외로 더 큰 손해를 만든다라고 판단하면 결국 엔론이 그랬듯이 오랜 기간을 걸려서라도 파산을 하든 뭐 하든 뭐 이런 상황들이 오겠죠. 김경률 회사님 오늘 뭐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 언론에 대해서. 아니 뭐 너무 이렇게 소중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걱정이 앞서고요. 함부로 말했던 부분은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제일 재밌었어요. 최욱 씨 평가 한번 해주시죠. 평가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좋지 않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확 올라갔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저널리 토크쇼 제이에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